오늘 사실 이제 요즘 CS에 대한 보고서도 PwC, KPMG, 각종 증권사 해서 이 CS 관련된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건 한번 다 보세요. 보시고 일단 거기는 주로 이제 상당히 기술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 많이 나왔는지 이런 건데 사실은 그 기술 이면에 이게 CS가 지향하는 소위 이걸 통찰하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어떤 관통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거를 오늘 좀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기술 중심보다는 오늘 사실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거의 1000장 가까운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걸 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오늘 아마 밤새도 못할 거기 때문에 사진은 대부분 다 뺐습니다. 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키 메시지 중심으로 드릴 거고요. 대부분의 지금 우리 CS 관련된 디브리핑 행사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전부 다 기술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기술로 얘기하는데 기술이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데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CS에서 개요를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CS가 지향하고 있는 지금 전 4가지의 시사점을 좀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AI 대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특히 올해 강조한 이 피지컬 AI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가, 이게 또 우리 대한민국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방향이 될 거기 때문에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피지컬 AI는 필연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피지컬 AI의 우리가 전략적 방향이 뭔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휴머노이드다, 그냥 무턱대고 휴머노이드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런 또 이 유행처럼 그냥 하는 것들을 조금 좀 경계하시고 냉정하게 쿨다운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이 기술이 이제 중요한데 당연히 기술 패권 시대고, 기술 패권 시대이기 때문에 CS가 중요한 이유가 기술의 미래를 제시하는 이 세계 최고의 또 최대의 기술 전시회고 박람회이기 때문에 여기가 보면 앞으로 요즘 10년을 내다보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앞으로 최소한 2, 3년, 그 다음에 한 5년 정도까지는 내다볼 수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또 오늘 여러 또 대학에 또는 정부 기관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 기술의 추세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를 이해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CS를 보실 거는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메시지는 근데 왜 기술인가? Why? 그러니까 왜 이 기술이 필요한가? 왜 AI인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패스트 팔로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성공 방정식은 빠른 추격자잖아요. 패스트 팔로워. 이걸로 우리나라가 성공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이미 일본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미 앞에 나간 선진국들을 보면서 걔네들이 이미 방향을 정해주고 우리는 거길 쫓아가는 걸 빨리빨리 또 싸게 가는 거에 가지고 성공한 나라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특성이 뭐냐면 아직도 타성에 남아있는 게 Why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해요. 왜 이건가? 자율주행도 왜 자율주행인가? AI도 왜 AI인가? 휴머노이드는 왜 휴머노이드인가? 왜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는 퍼스트 무버들이 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가 되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패스트 팔로우에서 퍼스트 무버로 가야 한다는데 여전히 아직도 생각은 패스트 팔로우적으로 퍼스트 무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패스트 팔로우로 퍼스트 무버를 생각하니까 맨날 초격차 기술. 초격차 기술이란 말을 제가 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어느 분이 만드신 말인데. 근데 그걸 폄하하는 건 그거 중요해요. 근데 초격차 기술이
마치 퍼스트 무버가 되는 필요 충분 조건처럼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필요 조건이긴 합니다. 그런데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 퍼스트 무버는 Why를 지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이게 필요한가? 우리 인류에게 다음에 오는 웨이브는 뭐가 오는가 하는 걸 인류한테 방향을 딱 제시할 수 있는 왜 그런 걸 고민해서 그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퍼스트 무버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럼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이 CS가 지향하는 이 다음 웨이브가 뭔가 이거를 관통해서 보실 줄 알아야 사업에도 그게 적용하게 되겠죠. 지금은 우리가 옛날처럼 패스트팔로우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한테 백전백패예요. 패스트팔로우로 가면 중국한테 백전백패입니다. 효율성이 중국은 이제 한국이 중국의 효율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코스트적 면에서도 안 되고 퀄리티도 이제는 중국 잘합니다. 그 다음에 또 빨리빨리도 안 돼요. 중국은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996? 이게 뭔 소리인가요? 이 996이라는 게 9시부터 밤 9시까지예요. 6 days a week. 일주일에 6일.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알리바바가 있는 항저우나 마이도는 베이징에 있나요? 텐센트는 션전에 있고 거기에 퇴근 시간에 이 러시아어가 6시가 아니에요. 6시는 한산합니다. 9시예요. 밤 9시. 밤 9시 되면 그냥 차들이고 그냥 막 완전히 그냥 북새통이 떠지는 거죠. 똑똑한 15억 명의 10%도 안 되는 애들이 거기 다 모여가지고 996으로 지향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얘네들이 잘 알아보신 대로 유니트리 같은 로봇 휴머노이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다크 팩토리를 만든다고 하게 해요. 24시간 돌아가는. 그래서 그거는 996이 아니죠. 공장은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7 days a week. 그러니까 이런 효율성에 있는 나라를 한국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효율성 게임을 해갖고는 이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살 길은 뭐냐? 그거는 아까 얘대로 그냥 효율성 게임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은 효율성이 있는 좋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비싼 나라고 세계에서 일본보다 더 인건비가 높은 나라고 일본보다 훨씬 적게 일하고 비싸고 적게 일하면서 그걸 당해낼 만큼 그렇게 우리가 똑똑한가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혁신을 주도했나요? 좀 이따도 말씀드리지만 혁신상 많이 받으면 혁신 잘하는 건가요? 대한민국 지금까지 전 세계에 지금 나오는 모든 혁신 제품을 대한민국이 만든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반도체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배터리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자동차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처음 만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리 전형적인 패스트팔로우죠. 퍼스트 무버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이 기술혁명 속에서 그걸 관통하는 이 Y를 우리가 어떻게 잡을 거냐. Y를 잡으려면 시대정신이 뭔가 인류가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되나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오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제는 기술 전쟁이면서 또 하나 전쟁이 미중 패권 전쟁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좋으나 싫으나 미국 편에 쓸 거냐 중국 편에 쓸 거냐를 강요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미국 편을 쓴다 그러면 중국의 등을 지는 거고 중국 편을 쓴다면 미국 등을 지겠죠? 이 두 개의 시나리오 다 전부 다 한국은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미국 가서 중국하고 절연하면 우리 죽죠. 중국하고 한다고 미국하고 절연하면 우리 죽잖아요. 그럼 여기서 양쪽에서 다 기피하면 더 죽는 거고 유일한 솔루션이 뭐냐면 미국하고 중국에 둘 다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지향하는 이 실용주의, 실용 외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은 굉장히 유연해야 돼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무슨 특정하게 난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절묘하게 돼야 하는데 그거의 핵심은 기술이죠. 기술이 양쪽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이 미국도 중국도 우리를 배제하고는 할 수 없는 기술 개발을 해내야만 대한민국이 살겠죠. 그래서 이 미중 이 패권 전쟁 속에서 그럼 그렇게 하려면 미국은 굉장히 많이 알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은 뭐 대부분의 미국이 어떤 상황인지는 항상 나오고. 근데 의외로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이 중국은 깜깜입니다. 중국이요. 정말 게다가 최근 이 5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인 다음에 락다운을 했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전문가를 하신 분들이 얘기를 해보면 깜짝 놀라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전부 다 뭘 기준으로 얘기하시냐면 팬데믹 이전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전에 내가 이거 많이 중국을 많이 거래해봤다. 많이 왔다 갔다 했다. 그 상에는 왔다 갔다 할 기회가 없었어요. 우선 한 2020년부터 23년까지는 아예 중국을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비자도 열린 게 최근이고,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또 그 사이에는 또 뭐 간첩죄 적용하니 뭐하니 해가지고 웬만하면 안 갔죠. 저도 중국에 초대 와도 안 갔어요. 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너무 몰라요. 옛날 중국을 가지고 하는데 최근의 중국은 상전이 벽해가 됐습니다. 절대로 중국을 안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중국을 아는 전문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전문가들만은 다 옛날 전문가예요. 더 무서운 거는 차라리 모른다고 하면 차라리 괜찮은데 안다고 얘기하면서 모르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척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CES에서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뭐 그런 얘기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CES는 한마디로 뭘 보여줬냐면 협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보여줬어요. 이 협력이 왜 그러냐면요, 이게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기술 발전이나 아까 얘기대로 이 목적을 지향하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류의 비전을 지향하려면 한 개 기술 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미중 간의 문제가 나오니까 협력 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가장 성공 요소가 협력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이 협력을 잘하는 회사인가요? 못하는 회사인가요? 우리 대한민국이 협력 잘하는 나라인가요? 못하는 나라인가요? 총장님. 총장님 뭐라고 보십니까? 잘 안 되고 있다고. 협력을 잘 안 되죠. 그럼 우리나라가 협력을 못한 나라인가요, 원래? 우리나라는 두레랑도 있었고, 과거엔 다 우리 상부상조 소위에서 뭐 우리 그 결혼식 할 때 이렇게 다 부주도 하고 굉장히 협력 잘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왜 요새 협력이 안 될까요? 그건 굉장히 심플해요. 아까 패스트 팔로우를 왜 저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패스트 팔로우는 빨리 가는 게 임자입니다. 빨리 가는 게 임자인데, 그래서 제가 주차장으로 얘기해요. 주차장으로 따지면 주차장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면 주차장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빨리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이제는 어느 주차장이 비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야 돼요. 이제는 서로 간에 만나서, 그래서 이게 우리 코리아 CEO 서밋 같은 이런 모임에 자주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남은 어떻게 가나, 누구와 협력하지? 내가 혼자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이 혼자서는 안 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거가 CES에서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키 메시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CES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노베이터스 쇼업,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주제예요. 이 주제라는 거 아무렇게 정한 게 아니라 이노베이터, 그러니까 소위 이제 혁신가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이제는 이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혁신이 이제 작용하기 시작했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CES에 제가 40년 전에 대우전자, 저는 이제 중기청장이지만 저 별명이 최초의 기업인 출신 중소기업청장이었고요. 제가 있는 동안에 이제 중기부를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고, 뭐 제 후임이 이제 중기부 장관들이시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뭐 최초의 기업인이다 보니까 이 CES에도 40년 전에 처음 갔습니다. 가전쇼 할 때, 대우전자의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뭐 한 25번쯤 한 것 같아요. 한 20번 넘어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뭐 제가 여러 가지 조성됐고 그래가지고
CS의 혁신상 심사위원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요는 뭐 4,100개 이상이 참여하고 있고 작년에 4,300개였어요. 역대 최고는 2020년에 4,500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000개에서 이게 좀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는 뭐 이제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다 보고 뭐 하니까 사실은 온라인까지 감하면 더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15만 명 정도가 참관을 했는데 이것도 역대 최고는 18만 5천 명이었어요. 2020년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져서 축소된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참여한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참관자는 온라인까지 합치면 뭐 훨씬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약간 귀담아 들을 거는 이 다 고위 지식들이 오고 우리가 CES를 한국이 많이 가잖아요. 한 15,000명 가요. 이 14만 8천 명 가운데 한 10%는 한국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가고 또 우리 참관도 한 850개, 작년에 1,000개를 넘었었는데 올해 한 200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니까 자꾸 일각에서는 야, 우리 무슨 CS 뭐 이제 안 가도 되지 않냐. 혁신상도 휩쓸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 CS의 그 의미를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CS를 가야 되는 이유는 시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시장이 있으니까 한국의 시장이면 한국에서 해야 되겠죠. 근데 시장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장이 미국이니까 미국에서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6,000명이 넘습니다. 이 전 세계 미디어가 참여하는 수가 6,000명이 넘는 미디어가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어필하면 전 세계로 그냥 다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뭐 500대 기업 가운데 300개 이상이 참여하고, 중국이 이제 두 번째로 미국이 제일 많고, 중국이 작년에 1,300개였어요. 여기서 이제 아까 미중 갈등 문제가, 피해권 문제가 나오는데 중국이 작년에 1,350개쯤 됐습니다. 그 400개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비자 같은 거를 굉장히 거부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의 최고 기업이 어딘가, 이 IT 쪽에서는 후아웨이, 뭐 샤오미, 뭐 ZTE, 그다음에 DJI, 아까 드론 얘기하셨는데 우리 박 장군님, 드론의 세계 최고 DJI, 이런 회사는 아예 이 CES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미국이 비자 거부 기업으로 아예 그냥 미국 땅에는 못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 애들은 참석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CES가 상당히 제한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 그다음에 뭐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런 빅테크 기업 아무도 참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기업들은 참석을 안 하니까 마치 메이저리그 같지 않고 마이너리그 같죠. 근데 그 대신에 조심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CEO부터 이 임원들을 다 풀어가지고 샅샅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은 세계 1위 되니까 굳이 자기를 어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누구하고 내가 누구 기술을 스카우트하면 되지 하고 그냥 예의주시하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은 거기에 픽업되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죠. 그 사람들 바쁜 사람들이니까 미국에 라스베가스는 와도 한국에는 절대 안 오죠. 그러니까 왜 한국에서 하면 안 되는가? 왜 CES는 미국에서 참여해야 되는가? 하는 목적이 거의 다 나오죠. 그러니까 CES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하는 걸 CES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시면, 그러면 이 자연적으로 왜 우리가 CES에 참여를 더 많이 해야 되는가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조연설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조연설이 이제 매년 하는데, 올해도 역시 작년에 기조연설의 스타가 엔비디아의 젠슨 허잉인데, 올해도 완전히 별동대처럼 그냥 모든 자기도 기조연설하고 모든 기조연설의 찬조 출연으로 다 참여하고 완전히 그냥 그래서 대체로 이 AMD라 하는
엔비디아의 경쟁사죠. GPU의 경쟁사. 그다음에 레노버는 잘 아시는 대로 IBM의 노트북 IBM을 인수한 회사고 모토로라의 스마트폰을 인수한 회사고 그러니까 상당히 레노버는 미국 중국 회사인데 굉장히 지금 글로벌리 굉장히 중요한 회사가 되고 있고 지멘스 뭐 잘 아시고요. 캐터필러는 아시고 그래서 엔비디아 이 4개 회사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LG전자 있지만 현대차까지 있지만 사실은 CES에 아주 하이라이트를 받는 거는 요 4개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그래서 우선 첫째로 이 리사 수 여기서 특징이 뭐예요? 이게 다 전부 다 여기는 양위인청 요 세 사람이 전부 다 중국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 이 리사 수는 잘 모르겠네요. 이 젠슨왕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이 한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계죠, 다. 이걸만 보셔도 이게 얼마나 이 CES의 중국 세력이 강한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반도체는 뭐 당연히 엔비디아고 특히 AI 반도체 거기에 도전하고 있는 게 AMD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활용해서 제품 뭐 노트북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이 스마트 글래스 또 이런 펜던트 달고 다니는 펜던트 이제 얘네들이 새롭게 이번에 제안했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이제 완성 IT 제품은 이제 레노버가 상당히 지금 뭐 성장을 많이 할 것 같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B2B 이거 다 요거는 이제 반도체고 이건 B2C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B2B 그러니까 모든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간 솔루션을 지멘스가 다 지금 잘하고 있죠. 그래서 이 4개 회사의 걸 잠깐 보시면 필요할 것 같고요. AMD는 이 헬리오스라고 하는 게 이게 AI 데이터 센터용 이 렉이에요. 이거를 이제 AI 데이터 센터 한마디로 AMD가 잡겠다. 그래서 AMD의 GPU만 제시한 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전체 솔루션을 이번에 제시하면서 이 시장을 먹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게 있죠. 그쪽 분야에 지금 마켓시어 AI 데이터 센터의 마켓시어 90%는 누군가요? 요놈이죠. 이 GPU 시장에 지금 AI 데이터 센터는 90%에서 95%를 엔비디아가 먹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AMD가 이제 도전장을 내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에 도전장을 내고 있는 한국 기업이 있죠.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리벨리온, 그다음에 퓨리오사. 퓨리오사는 메타의 뭐 1조 민수를 갖다 거부해서 뭐 유명해지고 한 거 있잖아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은 타도해야 될 대상이 이 AI 데이터 센터 시장, 이 클라우드 시장에 결국은 지금 90%를 잡고 있는 엔비디아, 거기에 도전하고 있는 AMD를 이 벽을 넘지 못하면 뭐 희망이 없죠. 리벨리온 퓨리오사 그렇게 만만한 게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마치 그냥 뭐 리벨리온 퓨리오사가 그냥 엄청난 미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좀 다릅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있지만 시장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게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엔비디아가 이번에 뭘 했냐면 GPU의 넘버원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제안한 게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일종의 GPU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쓰면 자율주행 하는데 굳이 고생하지 마시고 이 자기들이 소위 얘기하는 그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AI를 돌릴 수 있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우리가 얘기하는 LLM 이런 거에 멀티모달화된 게 이제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코스모스라는 걸 작년에 얘기했었는데요. 그걸 이미 이제 시연을 했고 거기다가 그 이제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면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또 필요하니까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옴니버스라고 하는 이 툴을 포함해 가지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이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일종의 미들웨어까지를 제안을 했어요. 그걸 알파마요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걸 만약에 그래서 지금 현대차한테 그걸 제안하고 있는 거고 현대차가 손을 잡았죠. 사실은 현대차 전에 이번에 이 CS에 나온 손을 잡고 난 데는 벤츠예요. 다임러 벤츠가 그 우리 차종 가운데 C 클래스 말고 CLS라고 있죠. 그 좋은 차입니다. CLS. CLS가 이제 S 클래스죠. S 클래스의 CL 계열인데 CLS 그다음에 뭐 CLE 그다음에 그때 제일 작은 A 클래스의 CL 모델이 CLA잖아요. CLA에다가 이 알파마일을 장착해서 자율주행을 구현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GPU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는데 GPU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려면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툴들을 이 엔비디아가 다 제공하거든요. 그 툴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쿠다라고 합니다. CUDA. 쿠다라고 하는 이 그 생태계를 다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개발자들이 쿠다를 가지고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다 구현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해 있는데 뭐 다른 거 AMD가 같은 GPU를 하는데 이 또 5%도 못 쫓아가는 이유가 그 쿠다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생태계가 그 툴이 없기 때문에 이미 쿠다라는 거에 익숙해진 엔지니어들이 여기를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안 하는데 그러면 새로운 걸 갖다가 하는 게 과연 어떻게 이게 도전이 만만치 않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 이제 클라우드 쪽은 에이전트 AI라고 하는 거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전트 AI 쪽의 방향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제품으로 들어오는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뭐 이 제품으로 들어오는 게 피지컬 AI인데 피지컬 AI까지 마치 지금 90%, 95%의 마켓셔를 갖고 있는 엔비디아의 아성을 바로 피지컬 AI도 그냥 구현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의 반도체, 한국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 이거 써갖고 너 자동차 만들고 로봇 만들고 이 아래 소프트웨어는 내가 알아서 해줄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말은 좋은데 실제로는 노예화 시키는 거죠. 아주 완전히 이제 바인딩이 되는 겁니다. 바인 그룹 바인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굉장히 이슈가 이제 크고요. 요 두 개를 알아주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게 AI예요. 예, 키라라고 하는 AI인데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스마트폰 쓰고 있죠. 이 스마트폰하고 지금 노트북하고 연결이 잘 안 되죠. 그다음에 이 스마트 글래스를 쓰고 이제 스마트 글래스에 이게 다 전부 다 여기 스마트 글래스에 카메라 달려갖고 여러분 다 여기 제가 이 스마트 글래스 쓰면 여기 누가 계신지를 얘가 계속 보내면 요 놈이 이제 서버로 가갖고 지금 뭐 우리 장석환 이 총장님이 여기 앉아 계시고 이런 걸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개념의 그 스마트 글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펜던트처럼 여기다가 달아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이걸 들고 와갖고 갑자기 이걸 들고 나 녹음할게 이렇게 하기 한쪽 이상하잖아요. 이제 어디 가서 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펜던트 같은 것도 달고 다니면 그냥 거기서 이 대화들 다 녹음할 수 있고 뭐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펜던트를 하나 이제 이번에 애들이 제시했어요. 또 오픈 AI, 챗GPT 유명한 오픈 AI가 곧 발표하는 디바이스를 드디어 이 소프트웨어 회사가 하드웨어에 들어오는데요. 들어오는 게 뭐냐가 지금 관심인데 지금 많은 루머는 이 펜을 AI 펜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펜 안에 스마트폰 카메라도 있고 펜에 마이크도 달려 있고 펜에 쓴 놈이 전부 다 이제 텍스트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기록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펜이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 디바이스를 전부 다
AI로 통합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인풋이 다 일이 돌아가면서 서로 시늉으로 통합하겠다. 이것도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거 성공하면 이걸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걸 애플 거 갖고 있고 이거는 삼성 걸 갖고 있고 이거는 모토로라 갖고 이렇게 안 되는 거죠. 한 회사가 독식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그렇고 실제로 이 게임에서 지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뭐라고 그러나요? 그냥 OEM 하드웨어 공급자로 끝나는 거예요. 마진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한 이 세계 말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지만 이 속에 뒤에 담긴 얘기는 무시무시한 세계의 새로운 질서가 세판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판짜기가 어떻게 그럼 한국이 여기서 밀려나지 않고 이걸 주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서 그냥 이런 얘기 그냥 겉으로 듣고 제품 이렇게 보고 뭐 하고 와서 뭐 이 제품 만들자 뭐 무슨 제품이 좋다다 뭐가 나왔다 이거는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B2B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쪽의 걸 또 역시 지금 시멘스가 이쪽 시장을 마치 아까 저쪽 AI 데이터 센터를 엔비디아가 잡듯이 이쪽을 이제 시멘스가 잡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포부를 얘기한 거니까 우리는 반도체로 도망가기도 어렵고 B2C로 도망가기도 어렵고 B2B로 도망가기도 어렵고 이게 도대체 우리는 갈 길이 뭐냐? 이게 기조연설 하나만 보더라도 이 기조연설 하나만 보면서 제가 4개만 올라온 이유가 이게 한국의 길이 뭘까? 이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아까 제가 미중 문제 얘기했죠. 여기에 미중이 중국이 3개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팀 코리아에 굉장히 중요한 경쟁자가 누굴까요? 우리 오 교수님, 팀 코리아의 경쟁자가 누군가요? 팀 코리아, AI 팀 코리아. 뭐 어쨌든 이제 우리 산업의 팀 코리아가 뭐 삼성, 뭐 현대차, 뭐 다 있는데. 경쟁자. 네네. 이제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제일 중요한 경쟁자일 텐데 사실은 못지않게 중요하고 잊지 않아야 될 게 팀 타이완입니다. 그러니까 팀 타이완은 누가 리더인가요? TSMC의 모리스 창. 이런 소위 해서 팀 타이완은 이런 그 팀 타이완 전체를 이렇게 리드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 팀 모리스 창이 젠슨 황의 가장 큰 멘토고요. 또 리사 수도 역시 그렇고.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팀 타이완 그러면 이 미국 업체 2개가 팀 타이완의 리더입니다. TSMC하고 엔비디아하고 그다음에 리사 수의 AMD 그리고 폭스콘은 이제 우리 삼성전자처럼 뭘 만드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는 제조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개 회사가 팀 타이완의 그 리더인데 팀 타이완의 궁극적인 목적이 누구냐면 팀 타이완은 중국을 경제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팀 타이완은 중국은 자기네 파트너잖아요. 팀 타이완의 제일 경쟁 대상은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한국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왜 젠슨 황이 한국에 와가지고 깐부 회동이라고 해서 삼성전자의 이대용 회장 정의세 회장 모여가지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 열광하고 도대체 이건 정말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팀 타이완의 수장이 젠슨 황입니다. 젠슨 황은 마음속에 한국을 타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너무나 일자리에서 좀 얘기하기 좀 그런데 이 사람이 젠슨 황이 엔비디아가 뭘로 컸나요? 게임으로 컸잖아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큰 거는 소위 이제 비트코인 채굴로 이제 결정적인 컸는데 처음 시작은 그 게임이에요. 게임의 가장 중요한 고객 중 하나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갑이었고 엔비디아는 을이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갑질을 했어요. 그래서
젠슨 왕의 그 뒤에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젠슨 왕과 그 밑에 있는 그 지금 이 경영진들은 삼성이라면 속으로 이를 갈아요. 왜 SK 하이닉스가 HBM을 공급하고 삼성전자가 그렇게 애원을 해도 HBM에 못 들어갔는가? 이게 기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녹화해갖고 좀 말이 좀 제가 이게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타이완하고 뭐 잘 지내는 건 좋은데 이 대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대만 가가지고 이제 그 술을 먹는데 한일전을 했어요. 한일전을 했더니 전부 다 일본을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게 왜 여기 너도 일본한테 그 지배방 식민지를 경험했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대만을 지배했던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그 군국주의 그런 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2차 세계는 그 훨씬 이전이니까 굉장히 아주 우호적입니다. 대만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 하면 이제 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대만 사람들은 일본이 친구예요. 한국 간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읽으면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가 좀 너무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 기조연설을 하나만 이 하루 며칠에 걸쳐 일어나지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런 것들을 이제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오늘 이렇게 하면 오늘 밤새야 되겠는데 빨리 갈게요. 자, 이제 주목해야 될 이제 기술들 트렌드를 잠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첫 번째는 이 세 가지를 집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인텔리전트 트랜스포메이션은 한마디로 AI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AI 대전환. 그다음에 각종 기술을 여기다 넣습니다. 근데 갑자기 롱지비티, 웬 장수, 이 건강 얘기가 그냥 요새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는 분야에서 이 바이오메디컬 뭐 이런 쪽 건강 쪽이 좀 핫 이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자료를 제가 안 바꿨기 때문에 그냥 있는 자료 보시면 되니까 이제 AI 한마디로 AI 쪽의 분야가 중요하고 AI의 또 이 보안 이게 AI로 가면서 데이터 기반이 되고 데이터를 담는 곳이 클라우드고 그 데이터들 간에 그 데이터가 유출되면 큰일 나니까 이 뭐 쿠팡 사태처럼 이 보안 문제, 그러니까 사이버 시큐리티가 엄청나게 뜨고 있어서 이 세 가지가 키워드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이 한국이 이 AI 쪽을 이제 잘 쓰고 있는 나라에 꼽혀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CTA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틱 AI, 버티컬 AI, 인더스트리 AI인데 오늘 좀 이따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올해의 가장 핫 이슈가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건데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율주행차, 또 뭐 드론은 뭐 워낙 그 중국의 최강자가 못 나와가지고 드론이라는 게 그렇게 이렇게 많이 부각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런 피지컬 AI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스마트 글래스가 이제는 이렇게 세상을 읽고 그 세상을 이제 로봇 입장이 됐던 자율주행이 됐건 AI가 실체가 몸이 달린 AI 입장에서는 세상을 봐야 하잖아요. 그 봐야 뭐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은 언어, 이 글을 텍스트만 갖고 얘기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오디오, 비디오 뭐 이런 그 시각적인 것까지 다 청각적인 것까지 다 합친 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멀티모달이라고 하잖아요. 멀티모달에 이제 그걸 모아놓은 게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이해해가지고 AI가 이해해서 마치 우리가 챗GPT에다가 뭘 물어보면 대답을 탁탁 하듯이 이제 월드 파운데이션 세상을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AI가 그러면 뭐 이거 보여주면서 이거 뭐야? 그러면은 사진 보여주면 사진 금방 알잖아요. 이분이 누구야? 그러면 누군지 금방 알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 이게 랭귀지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게 다 포함한 거죠. 그걸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하는데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 지금 앞으로 굉장히 핫한 이제 LLM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시대인데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 되면 이 세상을 읽는 이 UI가 중요해지죠. 그게 이제 스마트 글래스가 그래서 뜨는 겁니다. 스마트 글래스는 뭐 당연히 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글래스가 이제 AR 모두가 AR이고 이제 우리 옛날에 그 VR은 이제 그걸 거쳐서 맨 처음에 스마트 글래스가 맨 처음에 구글이 시작했는데 그다음에 VR 시대로 넘어가서 혹시 메타버스 얘기 많이 나왔죠. 메타버스 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그런 세상을 읽는 수단으로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게 스마트 글래스로 다시 지금 이게 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지만 이 VR은 많이 이제 가라앉고 오히려 AR이 뜨고 AR을 이용한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기술 같은 것들이 지금 뜨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스마트폰, 랩탑, 노트북, TV, 비클, 스마트 글래스 이런 사람들이 소장하는 것들을 서로 어떻게 연결할 거냐. 그게 이제 그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아까 제가 그 레노버의 키라 얘기했는데 레노버의 그 서버웨어로 다 연결돼 가지고 여기서 들어온 데이터를 이쪽으로도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고 완전히 이제 뭐 이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기기와 자동차와 뭐 이런 그런 것들 다 통합해서 심레스로 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표준이 중요하잖아요. 서로 연결하니까 표준이 중요한데 표준이 지금은 가전제품 쪽에 표준이 생기고 있어요. 자동차도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걸 관통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한 회사가 디팩토 스탠다드로 시장 표준을 딱 만들어버리면 그 회사가 다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위기와 기회가 함께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롱지비티는 이제 비만, 요새 비만이 이제 이 위고비가 지금 이제 다 잡았다가 야 이게 정말 대단해요. 릴리의 마운자로가 지금 이제 위고비를 넘어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마 마켓시어 1위가 이제 마운자로가 되고 그래서 위고비가 위험하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일단 이 릴리가 지금 막 주가가 그냥 탑을 치고 있는 이유가 그러죠. 사실 어떻게 보면 재밌는 게 이 CES를 가서 보면 주식시장하고 바로 연결돼요. 이 아틀라스 3대 자동차의 아틀라스 그 딱 넣은 순간에 저는 그런 짓은 안 하는데 아무리 돈을 보고 이게 뻔히 현대차 주가가 올라간 걸 알겠지만 그걸 사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런 그냥 젊은 애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현대차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때 30만 원이었어요. 1월 4일 날. 지금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지금 두 배가 됐잖아요. 주가가. 그러니까 사실 CES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CES가 미래를 텔링해요. 그래서 어떤 이 GLP가 이제 떴고 비만이 또 이 장수에 또 직결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시전 메디슨은 이제 맞춤형 의학이죠. 그 다음에 또 원격 의료 이런 게 이제 결국은 뜬다는 거죠. 이런 데 관련된 이제 주식은 사라는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생활을 위해서 이런 그러니까 요새 이쪽 헬스케어 쪽은 딱 심플해요. 경향이. 병원에서 가정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체 고장 나가지고 병원 가서 고쳤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마치 기계 장비를 고장 나기 전에 고치는 게 요새 유행이잖아요. 고장 나기 좋지 않은 게. 그래서 그걸 프레딕티브 메인텐스라고 예지 보전이라고 하는데 예지 보전이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는 굉장히 핫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기계 장비를 돌아간 걸 보고 고장 난 다음에 고치면 이미 한 달 걸릴지 그동안에 다운되면 생산성에 엄청난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AI가 쫙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가 이상 징후가 발생되면 어디에 뭐를 빨리 고치세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교체하거나 하면 고장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의 것들이 됐는데 신체에도 똑같습니다.
몸도 사람 몸의 이 바이오 데이터들을 사전에 다 뭐 여기 있는 이게 링이고요. 이런 뭐 시계, 웨어러블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 바이오 데이터를 다 모아서 어떤 특정한 지표가 나타나면 빨리 고치세요 하고 병원 가기 전에 가정에서 그거를 고치게 하는, 그게 이제 소위 예방적으로, 그러니까 치료에서 예방으로, 병원에서 가정으로, 이게 아주 이 현재 CES를 이루는 대세예요. 여기에 부합되어 있는 기술 개발을 하세요. 그거 되면 대박인 겁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헬스케어에서는 이 핸디캡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들리는 분, 안 보이는 분,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부자한 분들이 이것도 시장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한 기술들,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핫한데 이제는 이 정신 건강이 너무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신 건강 시장이 너무나 커지고서 이쪽에 굉장히 많은 디지털 헬스케어가 몰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웰리스에다가 지금 많이 좀 포커스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뭐 건강한 세상을 살려면 즐겁게 살아야 되니까 이 가정을 하나의 이 스마트한 리빙의 핵심으로, 그러니까 AI 트랜스포메이션, 가정의 AI 트랜스포메이션도 누가 할 거냐? 스마트폰이 할 거냐? TV가 할 거냐? TV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홈의 헬스의 허브가 뭐냐는 거예요. 이런 가정의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지금 상태가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를 예방할 수 있는 알람 미리 감지해야 되는데, 감지의 주체가 이게 링이냐, 스마트워치냐, 아니면 스마트폰이냐, 아니면 TV가 우리 보고 있다가 저 사람 좀 문제 있는데 하고 해줄 거냐, 뭐냐? 아까 예대로 무슨 뭐 여기다가 무슨 몸을 뭐 펜던트 하나 달아갈 거냐, 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게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까 퍼스트 무버가 되려면 이런 거를 남들이 하는 것 쫓아가서는 중국한테 안 되는 거, 코스트가 안 되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걸 우리가 제한할 수 있으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더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컬처럴 리빙이라는 게 이 문화와 생활을 합친 거죠.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이 굉장히 기대를 걸고 가야 될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뷰티, 뭐 콜마가 이번에 나왔고 로레알도 항상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K-뷰티, 소위 뷰티 택이라고 하는데, 이 뷰티 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또 여기에 문화를 입혀서 좀 더 이 같은 가전 제품이고 같은 IT 디바이스도 문화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이영준 이사 그렇게 잘 그 문화를 여기다 입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국에, 제가 보기엔 중국 대비해서 한국이 차별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이 문화를 어떻게 제품하고 융합시킬 거냐라고 보여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 아이돌들 하는데 구스, 뭐 아이돌들 뭐 붙어 있는 거, 이거 10,000원짜리고 20,000원짜리고 30,000원짜리고 돈 따지나요? 전 전혀 안 따지죠. 그냥 구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팬인 거라면 10만 원이라도 사는 거고 100만 원이라도 살 거예요. 가격 따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장은, 이 시장의 그게 과거의 제조업의 시장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문화하고 융합이 되면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 분야를 선도할 수 있어야, 그게 아까 했지만 why예요. 왜 이 제품을 사지? 하는 거에 대한, 이 제품이 편리해서 사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문화가 담기기 때문에 사는 거냐? 이런 뭔가 이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거기다가 넣어야 성공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대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오디오, 게임 다 전부 다 여기 동일한 게 뭐예요? AI. 여기도 AI. 또 비디오도 AI. AI가 다 오디오도 만들고 비디오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게임도 만들고 다 전부 다 이 관련된 회사들은 전부 다 AI는 그냥 필수. 이것만이 아니죠. 모든 이게 다 전부 다 AI화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드라이빙, 이 모빌리티도 굉장히 중요한데, 모빌리티도 지금 이 플랫폼화되고 있고, 아까 엔비디아하고 벤츠가 협력하듯이 다 협력이고, 그리고
개인화, 이게 이제 AI를 개인화를 해서 차 타면 주인님, 주영섭 주인님 오늘 잘 현안하셨어요 하고 다 하는 거죠. 우리 김 회장님이 타시면 김 회장님, 회장님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 얘기고요.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이 SDV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는 앞으로 지금까지는 자동차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다 똑같은 거죠. 기계 장비도 그렇고 이 스마트폰도 그렇고 모든 제품이 하드웨어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드웨어는 공용화시키고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차별화시키는 걸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도 하드웨어는 공용화시키고 소프트웨어를 이제 OTA라고 하죠. 그 오버 더 에어예요. 지금 테슬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무선으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오늘 자동차 성능하고 내일 성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드웨어로 구현하려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하드웨어를 바꿔야 되니까. 하드웨어를 안 바꾸고 소프트웨어로 계속 바꾸면 우리 자동차의 특징이 뭔가요? 옛날에는 한번 타고 1년 지나면 고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차도 성능이 떨어지는데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계속 업데이트 하니까 이제 계속 신품인 거죠. 근데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된다는 얘기는 또 뭐냐면 계속 나오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데이터를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하는 거니까 무슨 얘기예요? AI 시대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AI가 데이터가 있으면 AI가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니까 그걸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도 이렇게 가고 드론도 이렇게 가고 로봇도 이렇게 가고 스마트폰도 이렇게 가고 스마트폰도 이제는 앞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하드웨어가 굉장히 빵빵해야 되겠죠. 하드웨어가 못 쫓아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드웨어만 쫓아갈 수 있으면 이걸 계속 사실 이 폰도 계속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면서 새로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사업을 하실 때도 이런 그 디바이스의 흐름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쪽에가 지금 뭐 이번에 뭐 시간이 이제 없어서 지금 말씀드린 건 자율주행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드러나긴 했지만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이게 뭐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뭐 보험 문제도 있고 뭐 이번에 이제 테슬라가 보험 상품 하나 들고 나와서 이제 테슬라 FSD를 장착하면 이제 보험료를 깎아주겠다 하는 게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요.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자율주행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로 나오냐면 레벨 3, 4, 5 자율주행은 가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자율주행을 레벨 3까지 할 거냐, 4, 5를 할 거냐. 4, 5, 4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은 없고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고 레벨 5는 이번에 둑스라고 해가지고 이 자율주행차가 라스베가스를 돌아다니는데 그 차는 운전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운전대 없이 그냥 타면 그냥 알아서 가는 건데 목적지만 넣으면 그게 이제 레벨 5죠. 그러면 레벨 4, 5를 할 필요가 있냐 없냐 문제죠. 요게 이제 이런 걸 이제 주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게 기술만 보면 5가 끝판왕 같아 보이지만 과연 5 해야 돼? 왜 해야 되지? 왜 자동차를 타면 그냥 타서 그냥 어디 가자 그러면 그냥 가는 거 그거 모빌리티만이 끝인가? 자동차는 또 하나의 요소가 뭐냐면 자동차는 내 새로운 공간이잖아요. 집에서 못하는 일을 자동차에서 뭐 음악을 빵빵 들고 막 어디를 막 맘대로 돌아다니고 이 프리덤이란 말이죠. 자동차의 이 퍼포스는 목적은 프리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프리덤 면에서 그걸 자율주행차에다가 다 맡긴다? 또 내 차를 자율주행차를 해가지고 로봇 택시화 시켜서 돈을 번다고 하잖아요. 아니 내 차를 내가 안 쓸 때는 택시를 줘갖고 누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맡겨갖고 쓰다가 다 쓰면 또 와서 또 내가 쓰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차를 모르는 사람한테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게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인간하고의 교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은 상당히 퀘스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벨 3는 분명히 가요. 그래서 자율주행의 목적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무사고, 사고 안 나는 거. 사고 안 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자율주행이 자율주행한다고 차에 타서 자야 되고 책 봐야 되고 고스톱 쳐야 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이제 좀 이따 또 말씀드리고. 그래서 근데 분명한 거는 이 건설 기계, 뭐 농기계, 이런 뭐 특장차 이거 다 자율주행을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트럭 드라이버가 없고요. 이제 이 중장비 기사도 없고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자율주행으로 갈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회사들이 그런 회사 주식을 사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런 사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 푸드체인, 이게 먹거리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먹거리가 점점 기후이기 때문에 먹거리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먹거리에 대한 문제에서 이 농업의 자동화, 농업의 생산성을 올리는 거, 농업을 유통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기술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기화가 중요하고 특히 또 이 에너지 이게 뭐 AI가 뜨니까 에너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참 재밌는 게 한국의 한수원하고 한전이 나와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게 이제 앞으로 미래 기술로 이 블록체인, 이 퀀텀 컴퓨팅, 양자 컴퓨팅, 그다음에 AI 로보틱스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미래 기술로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강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혁신상이라는 걸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할 텐데, 혁신상은 제가 뭐 올해부터 심사위원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한국에서 이 혁신상을 우리나라 기업들을 많이 받으면 좋죠. 혁신상 안 받는 것도 받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오버돼 갖고 이걸 과잉해서 그래요. 특히 미디어나 일부 뭐 어느 쪽에서 그래갖고 자꾸 과잉을 해서 가는 거죠. 마치 이게 혁신상 지금 3,600개 정도가 응모를 해가지고 347개를 뽑았고, 그리고 그중에 한국 제품이 59%를 차지했으니까 뭐 진짜 쓸었죠. 그 다음에 그중에 최고 혁신상 이 347개 가운데 31개가 최고 혁신상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반이 한국 회사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올림픽 하듯이 이렇게 하면 미국이 그다음 중국, 대만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한국이 세계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얘기할 만하죠. 그런데 이게 사실일까 하는 거예요. 이런 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가야 되죠. 이게 불가능한 숫자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게. 그 이유가 뭐냐를, 예? 심사위원 때문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4,100개, 아까 4,500개 정도, 4,000에서 4,500개 정도의 회사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품으로 따지면 한 10개는 되겠죠, 최소한. 그래서 한 4만 개 정도가 나와요. 4만 개의 제품을 다 리뷰를 한 다음에 여기서 347개를 뽑았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8월 말까지 나 상을 받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그것도 무료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1,000불을 내야 돼요.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료죠. 심사료죠, 심사료. 그런 다음에 뭐 많은 100명이 되는 이 그 심사위원들한테 자료를 다 보내요. 이거 자료 보려면 한 며칠 동안 그냥 밤새야 돼요. 근데 그 자료가 전부 다 비디오 하나 없고 다 자료예요. 다 전부 다 그냥 그 일반 다큐멘트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 어떤 일이 생기나요? 한국은 지금 우리나라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보면 대체로 아까 3,600개 정도 10대 1이죠. 10대 1인데 3,600개의 한국 회사 수가 60%가 넘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회사가 많이 하고요, 신청을. 그럼 왜 한국 회사 왜 많이 할까요? 한국에서 혁신상을 마치 무슨 KPI처럼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혁신상 받아오면 뭐 투자해줄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걸 마치 어떤 이 성과처럼 한 거죠. 그러면서 지자체까지 나서서 그 100만 원, 1,000불을 내줘요. 그러니까 우리 스타트업들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서 끝났으면 좀 제가 덜 창피한데 한국의 코트라니 뭐 창진원이 이런 데서
전문가를 동원해 갖고 과외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심사위원으로서 이제 이걸 받아보면 한국 회사의 자료는 거의 비슷해요. 이미 공부한 흔적이 역력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벌써 어떤 사람들은 악의적으로 이거 다큐멘트 막 하니까 거짓말 좀 해도 되지. 과장도 섞이는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은 이 59%를 믿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한국의 이 혁신이라고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하지 마라? 그럴 필요 없죠. 이 59%나 60%는 어떠니까 우리나라 혁신상 많이 받을수록 그만큼 이제 대외적으로 해외적으로 알리니까 그럼 저는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미디어나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서 우리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메이저리그가 아니라고. 여기에는 애플도 아마존도 마이크로소프트도 테슬라도 어느 회사, 이게 세계 탑 회사들은 아무도 안 나와요. CS에 안 나오는데 굳이 혁신상에 나올 리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심하게 표현한 마이너리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이너리그에서 1등 했다고 세계를 갖다 제패했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 대신에 이걸 하는 건 굉장한 자부심이 가져야죠. 우리가 이제 이 정도까지 이제 미국하고 맞짱 뜨자 하고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의 자부심은 갖되 자만심은 금물이다 하는 얘기가 되고요. 마치 우리는 이 국가 상대 비교, 그래서 야 우리 미국 이겼어, 중국 이겼어, 이건 아니다. 그건 절대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가지의 키워드가 지금 핵심인데요. 그래서 AI 대전환의 확산, 결국은 AI가 이제 everything이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AI가 왜 AI인가, AI가 왜 AI인가는 Y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미국 비중 패권 전쟁의 심화, 중국의 약진 문제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협력 확대 4가지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AI 확산을 보시면 AI는 심플하게 AI는 목적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생산성을 10명이 할 걸 1명이 하고 또는 1명이 하는 산출이 100인 거를 1000을 만들고 하는 그 생산성 측면이 하나 있죠. 또 하나는 제품에 AI가 들어가서 제품의 성능이 전혀 예전에 없던 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 혁신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통 에이전틱 AI라고 이제 하고 일맥상통하고요. 요게 피지컬 AI하고 상통합니다. 그래서 젠슨 황이 이 AI의 발전 단계를 4단계로 했다고 작년에 얘기했는데 그 인식자라고 생성하기 GPT가 생성의 AI잖아요. 여기까지 와 있는데 다음은 에이전틱 AI. 에이전틱은 간단히 얘기해서 기업 같으면 영업 있고 구매가 있고 뭐 생산이 있고 개발이 있고 하는 거를 사람이 하지 않고 AI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신에 이제는 기업의 모든 펑션을 AI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 하죠? 사람은 뭐 해? 너 뭐 해? 하고 일을 시키는 일 하고 일을 시키는 걸 AI가 한 다음에 판단하는 건 사람이 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 일 자체는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 AI가 완전히 확산이 되면 엄청난 과잉 인력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대신에 산출물을 100을 늘려서 대한민국이 수출을 10배를 늘려서 그래서 세계를 잡으면 되는데 그럼 누군가는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 세계적으로 과잉 인력은 불가피한데 그럼 과잉 인력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기술만 갖고 풀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요새 들어보신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이라는 소위 기본소득이다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걸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그것도 내가 보기에 그게 답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일단 에이전틱 AI는 AI 에이전트는 에이전트 대리인이니까 사람을 대신하는 대리인이 이제 전부 다 AI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 생산성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혁신하는 거죠. 사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주 적은 인력으로 엄청나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피지컬 AI가 피지컬이니까 이게 에이전트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냥 이거 업무 이게 소프트웨어니까 이게 피지컬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인 거니까 물리적인 제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입장은 중요한 이유는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모든 제품이 다 AI가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는 왼쪽 거는 제품을 만드는 데를 어떻게 만들 거냐는 그거에 AI가 하는 거고, 이 오른쪽 거는 어떤 제품을 만들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할 때 do things right 있고 do right thing 있잖아요. 그러니까 do right thing은 오른쪽이고 do things right은 모든 일을 제대로 하는 거는 오른쪽이고 무슨 일을 할 거냐 하는 건 무슨 제품을 만들 거냐는 건 오른쪽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존슨 나우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근데 이거는 대단히 여기에도 복선이 깔려 있는 겁니다. 존슨 나우는 여기까지 지금 먹고 있거든요. 여기를 먹는 데에는 조금 존슨 나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 시간이 필요하냐면 GPU는 피지컬 AI 쪽의 쥐약입니다. 왜 쥐약이냐면 GPU는 파워를 많이 먹잖아요. 전력을 많이 먹는 놈을 이 스마트폰에다가 전력을 넣으면 이거 하루에 충전할 거를 하루에 몇 번 해야 돼요. 또는 로봇도 마찬가지로 로봇에다가 GPU를 잘못 많이 달면 GPU가 그 전력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일하다 말고 또 가서 충전해야 돼요. 일어나서 충전해야 돼요. 이 상품성이 없겠죠. 피지컬 AI는 전력 소모가 가장 결정적인 그 팩터인데 거기에 GPU가 적절치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간을 갖고 여기까지 하고 요 다음입니다 했는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가자 해서 이렇게 듀얼로 가야만 이게 엔비디아가 이쪽을 먹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저는 퓨리오사나 리벨리온 보고 AI 반도체는 다 AI 데이터 센터는 이쪽이거든요. 이쪽 거에다 포커스를 맞춰요. 이건 이미 게임이 졌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몰빵하자. 그러면 엔비디아가 준비가 되기 전에 소위 전력 소모가 저전력 GPU를 개발하기 전에 우리가 NPU든 뉴로멀픽이든 새로운 걸 가지고 이 시장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 복선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발 부탁이 뭐냐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뭐 한마디 하면 이게 신이야, 신. 한국에서는. 존슨 나우 얘기하면 이게 또 신이야. 신이 얘기한 거야. 존슨 나우 얘기했대. 이렇게 얘기했대. 저렇게 얘기했대. 그거대로 가면요, 우린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길을 살 길 찾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 AI 전략의 답이라고 한 장에 정리해 본 건데요. 우선 AI는 크게 나왔고 지금 얘기대로 에이전틱 AI, 피지컬 AI가 양초로 간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호리존탈이라는 게 있고 버티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호리존탈은 한마디로 범용입니다. 범용. 호리존탈하니까 모든 걸 다 커버하는 거예요. 만물 박사예요. 한마디로. 만물 박사가 뭐예요? 챗GPT가 만물 박사죠. 뭘 물어봐도 다 대답하잖아요. 이걸 하려니까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다 학습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GPU가 엄청나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쩐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는 대한민국은 백전백패입니다. 이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건 중국도 어렵잖아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핫했던 딥시크가 요새 위기에 빠졌단 말이에요. 쫓아가기 어려워서. 그래서 그럴 정도로 사실은 미국의 독식 구조인데 중국이 여기다 도전장을 내고 있는데 중국 정도만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범용이라고 하는 거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승부를 내야 될 건 어떤 특정한 분야죠. 자동차 아까 얘기한 자동차 파운데이션 모델은 자동차 데이터만 있으면 되잖아요. 딴 건 몰라도 되고 자동차에 관한 박사야. 우리는 자동차 박사는 이길 수 있지만 만물 박사는 지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박사로 가려면 그럼 자동차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만물 박사처럼. 그러니까 GPU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GPU 25만, 6만 대가 어쩌고 GPU가 많이 필요합니다. 없으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갖고 GPU 숫자가 많다고 해갖고 우리 하는 승부처가 아니에요. 그걸로 갖고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파운데이션 모델 승부처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 특화 쪽에는 전부 다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와 그 자동차에 대한 도메인 노하우, 우리가 얘기한 이 머릿속에 있는 노하우가 어떻게 이거를
AI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학습시키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이 버티컬 쪽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집중 분야는 오른쪽이에요. 왼쪽은 100점 100패다. 이쪽은 가지 말자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마 CS에서 피지컬 AI가 엄청나게 나왔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CS는 제품을 전시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전틱 AI는 전시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게 이제는 피지컬 AI가 중요하대. 그걸 마치 어떻게 보냐면 이제 에이전틱 AI 그건 옛날 얘기인가 봐. 이제 피지컬이래. 이게 우리나라 이런 이상한 이 유행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지금 피지컬 AI보다 더 중요한 건 에이전틱 AI입니다. 이거를 이 분야에서 특히 이 에이전틱 AI의 버티컬 분야 이거 뭐 예를 들면 뭐 문화에 계시면 문화에 대한 데이터들을 하고 문화에 대한 노하우를 학습시킨 AI가 필요한 거고 뭐 전자 쪽이면 전자 쪽에 지금 로봇에 관련된 그거의 그 로봇 설계 노하우든 뭐 공정 노하우든 이런 거를 학습시킨 우리가 AI가 필요한 거고 뭐 농업은 농업이고 뭐 분야별로 했는데 그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대한민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집중해가지고 AI 모델을 만들고 해야 승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핵심 이게 1단계로 제일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거는 CS에서 나오는 게 CS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여러분들 기업분들은 올해 내년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잊어버리시고요. 오히려 이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조업을 하는 이상은 근데 이 휴머노이드가 이번에 떴는데 휴머노이드도 범용 휴머노이드로 가갖고는 100점 100패입니다. 특화에서 제조에, 물류에, 의료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가정용 서비스 로봇은 대한민국 절대 안 돼요. 그런 거 하시려고 하시지 마세요. 저는 LG고 뭐 한때 삼성이고 이번에도 뭐 가정의 가사 로봇을 내고 있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범용이거든요. 그거는 가격이 또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가 가정에다가 요리하는 로봇 따로 있고 청소하는 로봇 따로 있고 뭐 다 따로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 전부 다 유니버설한데 그 한 놈 하나가 다 하나씩 다 1억씩 한다 그러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범용 쪽에는 이건 중국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또 일부 또 미국이 할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CS를 읽으실 때 너무 지금 우리 미디어에서도 피지컬 AI 시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대단히 미스리딩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지금. 그래서 이 시장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HD현대가 지금 HD현대의 그 AI를 대전환을 하는데 팔란티어를 도입해서 하겠다고 그래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이건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몇천억짜리 이번에 계약을 한 것 같은데 계약을 해서 현대 HD현대가 생산성을 올려가지고 3천억을 투자했는데 1조 벌 수 있겠죠. 그 대신에 조선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는 미국한테 다 주는 겁니다. 이 데이터 주권을 놓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적으로 갖고 소탐 대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사실은 이제 뭐 저는 HD현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 결정이 잘 재고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 이게 지금 우리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거에 1차적으로 여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분야는 이제 미래를 위해서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전틱 AI의 생산성 쪽은 이 버티컬 쪽으로 뭐 제조 쪽이다, 헬스케어 쪽이다, 뭐 교육 쪽이다, 금융 쪽이다, 문화 쪽이다. 여기에 요 한쪽만 박사를 만드는 게 우리의 승산이지 이걸 다 잘하는 호리존탈 AI는 이미 오픈 AI, 구글, 메타, 엑셀 이런 데한테 이미 다 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패스트 팔로우 글쎄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AI, 국가대표 파운데이션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건 하는 건 좋은데 패스트 팔로우 가고 이거를 정작 승부처는 여기인 거죠. 근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핵심이 산업 데이터, 여기 해당되는 분야의 데이터와 사람 머릿속에 있는 도메인 노하우를 어떻게 학습시킬 거냐.
이게 관건이고요. 그거 잘하는 회사가 팔란티어예요. 팔란티어가 뭐 미국이 잘하는 국방이라든가 바이오 쪽에 데이터를 많이 갖고 그걸 가지고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에다가 우리가 조선 데이터를 주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 에이전트 AI는 데이터가 핵심이고요. 시간이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올해 핵심인 이 피지컬 AI는 이제 여기 보이신 대로 로봇 보통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로봇하고 자율주행차, 드론 이것처럼 인지하고 판단해서 움직이는 이거를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온 디바이스 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이 스마트폰도 다 인지하고 판단까지 하잖아요. 액션은 말로 하는 거죠. 뭐 해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스스로 액션은 못 하더라도 이것도 범 피지컬 AI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의료기기나 기계 장비나 이게 다 전부 다 광의의 피지컬 AI죠. 여기서 대한민국은 무조건 승부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클라우드와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이거는 따라가고 이거는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마디로 이번 CES에는 휴머노이드가 대세였죠. 거기에 지금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 현대차, 제가 현대차라고 안 쓰는 이유는 현대차가 인수한 거지. 많은 분들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대한민국 회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현대가 인수했는데 이게 대한민국 회사지 이게 미국 회사냐 그러는데 이거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무도 동의 안 해요. 오너십만 한국에 있는 거지. 여기에 움직이는 거는 전부 다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번에 아주 이 자유도가 56이고 뭐이라는 그만큼 이제 모터를 많이 쓰고 아주 키도 190이고 뭐 50kg를 번쩍 들고 하는 이런 걸로 이제 됐는데 여기에 지금 이번에 참가한 또 하나가 유니트리라는 이 중국 회사죠. 중국 회사는 키가 130입니다. 키가 작아요. 그래서 얘는 뭐 무게가 70kg쯤 되는데 이건 30kg밖에 안 돼요. 굉장히 이건 헤비급이고 이건 프라이급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가 뭐 복싱도 하고 뭐 쿵푸도 하고 뭐 달리기도 하고 뭐 팍짝팍짝 넘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근데 일단 뭐 그런 건데 제조로 쓰려면 덤블링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뭐 쿵푸 잘한다고 제조 잘하나? 그러니까 쇼 엔터테인먼트용으로는 최고죠. 근데 제조에다가 쓰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얘들 막 파출사 뛰고 하는 거 보고 야 휴머노이드는 이미 중국한테 다 넘어갔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지레 겁먹는 건 오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얘네들은 제조에 쓰려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강력한 도전자가 요놈입니다. 요놈이 테슬라 옵티머스라는 게 테슬라 공장에 역시 제조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놈이 2세대가 있고 3세대를 지금 Q1에 발표하겠다 하니까 이거 3월 달 정도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옵티머스가 보십시오. 여기 상에 보시면 여기 손이 몇 개인가요? 손가락이. 3개죠. 여기 2개 있고 하나 있어. 3개. 요놈 손이 몇 개예요? 손가락이. 5개죠. 얘가 지금 앞으로 이제 고글하고 협력해가지고 여기 퍼축도 뛰고 하는 거는 AI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모션 제어하는 제어 장치죠. 이걸 제어할 때 혼자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뒤에 가만히 보시면 뒤에 이 리모컨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이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뛰어다니는 걸로 알고 아시면 곤란해. 이 복싱도 그렇고 다 사람이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안 보이죠. 뒤에서 조정하니까. 그래서 진짜 이 로봇이 혼자서 저러나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옵티머스가 딱 나올 때 사람이 거기만 집중하는데 뒤에 시커먼 옷 입고 뒤에 조정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자유도라고 하는데 이 자유도가 27이에요. 27, 28까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요 놈이 6개다 보니까 세 손가락이기 때문에 자유도가 6이라고 그래요. 사람 손에 훨씬 모빌한 겁니다. 요 놈이 지금 이미 공표를 했는데 22라고 그래요. 22짜리가 나옵니다. 3월 달에. 그러면 과연 이제 앞으로 현대차 주가에 영향을 엄청 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요 테슬라가 이걸 자기가 만들어 자기 공장에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다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슬라의 요 3세대 옵티머스가 굉장히 지금 규칙에 주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이제 피규어 AI, 에듀테 이거는 이제 이미 물류창고에다가 아마존 물류창고에 적용이 돼갖고 실전 투입된 최초의 임원의드고요. 이게 다 전부 다 미국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국 회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이 소유하고 있는 거지 미국 회사죠. 한국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 회사죠. 여기 있는 핵심 멤버들은 다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이리 갈지는 모르죠. 지금 우리가 테슬라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현대차에 지금 처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미국 쪽은 쉽게 얘기해서 성능이 앞서고요. 중국의 이 요게 주안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이면 한 대 들여놓으시는 겁니다. 얼마 안 되죠. 이거 R1이라고 이제 더 작은 놈, 키가 한 110대는 요 놈은 800만 원. 요 놈은 근데 요거 갖고 들어다가 뭐 하겠어요? 그냥 애완견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가격 경쟁력에서는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럼 한국은 요 사이에 꼈죠. 기술 쪽은 미국이 안 되고 그다음에 가격은 중국이 안 되고. 그럼 한국이 그럼 살 길이 뭐냐 하는 것들이 이슈가 된 거죠. 오늘 뭐 시간 관계에서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혁신이 하나 있는데 한국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공장을 어떻게 이제 자동화할 거냐. 이 로봇 통해서 이게 또 한국의 제조업의 숙제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이제 앞으로 있는데 여기에 핵심적 중에 하나가 피지컬 AI는 아까 했잖아요. 고성능 초저전력 AI 반도체가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생태계인데 이 맨 밑에가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AI 모델 뭐 챗GPT처럼 모델이 있고 클라우드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서비스가 올라가는데 한국이 잘할 수 있는 거는 또 돈이 되는 거는 요 밑에하고 맨 위에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여기서 승부를 해야 돼요. 그런 얘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I 왜 AI인가 이제 이거에 볼 때는 결국은 전 세계가 지금 궁극적으로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CS가 8가지 분야에서 세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식량, 뭐 이 코로나 같은 보건, 건강 문제, 모빌리티, 세이프, 안전, 뭐 공동체 안전, 정치적 자유, 그리고 경제, 그다음에 심지어는 AI까지 이게 전부 다 사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건데 또 그 외에도 많죠. 핵무기, 뭐 인구, 다양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류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퍼스트모버가 되려면 이 문제를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해결책을 대한민국이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진국이에요. 기술을 내놓는 거는 남의 좋은 일밖에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핵심이 이 AI를 통해서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지금 파라다임이 기술 중심에서 목적 중심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업의 정의도 바뀌고 있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우선 기술 중심보다 기술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걸 하고 있고요. 이게 유럽도 다 지금 R&D 체계를 다 이렇게 목적 중심으로 다 바꾸고 있어요. 기술이 아니라 기술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걸로. 그래서 결국은 왜 AI인가 하는 거는 이 목적이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비전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성이 지금대로 가면 앞으로 1세기 이후에 지구가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ESG 이런 데가 다 관계되는 얘기죠. 그러면서 인류의 행복 이게 목적인데 이 목적을 하려는데 현재 인류 역량 가지고 충분하다 하면 AI 하면 안 되죠. 필요도 없고. 근데 이게 현재 인류 역량이 훨씬 부족하기 때문에 인류 역량을 AI를 통해서 확장시키고 증강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AI를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놓고 AI 분야의 3대 강국이 되려면 AI 기술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한국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패스트 팔로우는 기술 중심이지만 퍼스트 무버는 목적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CS가 왜 헬스케어가 건강 장수가 뜨고 있냐 하는 건 다 전부 다 목적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 뭐 필요가 있냐. 건강 이름은 꽝인데. 그러니까 건강 문제가 최앞단으로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국가 전략, 기업 전략을 세울 때 이런 그 패러다임의 방향을 생겨야 되고요. 그래야 이 목적을 선점하고 지배해야 퍼스트 무버지 이 기술을 지배한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퓨처 소사이어티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돼야 돼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 요소 기술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해서 뭐 인류의 건강, 장수, 행복, 이 CS가 에이지텍, 이 소위 얘기한 이 시니어 기술들을 만들고 수면을 잠을 잘 자야 건강하니까 이 슬립텍이 뜨고 뭐 뷰티텍이 뜨고 뭐 에너지 뜨고 환경 뜨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목적으로 이게 왜 그런가 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면 방향이 보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재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는 뭐냐면 이 슬로건을 딱 내세우면 여기에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들은 한국에서 100이 필요하면 한국에서 60 가져오고 50 가져오고 딴 데 외국에서 50 가져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게 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하고 성장하고 안전한 사회를 지향하니까 이거에 관련된 게 다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하나하나 기술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목적을 지배해서 우리가 가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게 CES가 지향하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맥매키로 가는 흐름이고 이제 두 장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시사점 중에 이 세 번째는 제가 자료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데 요약만 했습니다. 이게 보면 일단 이 미중 패권 전쟁에 하고 중국의 약진이 이 지정학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CS2021에서도 중국 기술이 약진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 레노버가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AI 기반으로 제시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있던 가보신 분 알지만 이제 LBCC 컨벤션 센터에 가장 노른자이가 센트럴홀인데 센트럴홀에 가장 노른자이가 삼성전자가 있었거든요.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나와서 윈호텔이라는 호텔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TCL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센트럴은 TCL, 하이센스, 창홍 이런 중국 회사에 다 점령했고 거기에 LG가 외롭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유니트리와 휴먼웨이 군단, 소위 노소울이라는 데가 굉장히 중요한데 노소울을 이 휴먼웨이 군단이 다 점령해서 사실은 40여 개의 휴머노이드 기업이 나왔는데 겉으로 보면 한 60%가 중국 회사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70~80%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건데 미국 견제에 대응하려고 얘네들이 중국이 우회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많은 중국놈들이 서 있는 거예요. 분명히 중국에 서 있는데 너 어느 회사냐? 그러면 나 미국 회사래. 미국에다 회사를 옮긴 거예요. 또 싱가포르 회사래. 말레이시아 회사래. 얘네들이 전부 다 요즘은 중국에서 하면 견제를 받으니까 바깥으로 통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중국 회사 줄었다고 했죠. 그까지 합치면 준 게 아니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쥐리가 자율주행차에서 제가 보기엔 현대차보다 한 수입니다. 현대차는 이미 실패했다고 자이나임 꼴 됐죠. 그 지금 그 자율주행을 총괄하던 송창현 사장을 해임하고 그리고 지금 박민우라고 하는 젊은 테슬라 출신 엔지니어를 그 자리에 앉혔죠.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하던 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새롭게 지금 빌드업하는 거니까 지금 이 자율주행에 관한 한 테슬라가 제일 앞서 있고 중국이 그 못지 않습니다. 쥐리 자동차가 지커라는 게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옵니다. 올해. 이게 주목하셔야 돼요. 훨씬 싸고 훨씬 좋고 이거를 우리가 과연 남방에서부터 막아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들. 이게 BYD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BYD보다 한 수 위예요. 그래서 이 쥐리가 이게 볼보를 인수하냈잖아요. 이게 볼보 기술까지 다 장착해서 볼보가 뭐가 중요한가요? 안전 기술에 관한 세계 최고잖아요.
볼보가 안전을 그 데이터를 얘네들이 다 가지고 확보해서 그걸 AI로 다 분석해서 완벽한 지금 자율주행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햇사이 같은 테슬라는 비전만 갖고 하거든요. 카메라만 갖고. 근데 중국 회사는 여기다 라이다를 넣어요. 싸게. 그래서 라이다는 뭐냐면 장점이 뭐냐면 뭐 비가 물론 빛으로 하니까 안개 눈에는 약하지만 밤이나든가 이렇게 안 보이는 것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안전한 자율주행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생태계들이 이게 완제품부터 부품까지 완벽하게 지금 중국 기술이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과연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드웨어에서는 승부는 끝났다. 하드웨어를 가지고 중국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럼 뭐냐면 우리 선택은 뭐예요? 우리가 하드웨어를 못하니까 그 하드웨어를 잘할 수 있는 전 세계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금 미국도 하드웨어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협력해야 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하드웨어 실력 가지고는 미국과 손잡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싸게 하려면 그래서 제가 요새 베트남을 열심히 공략하고 있는 이유가 열심히 협력하려고 하고 있는 이유가 이 모든 걸 다 자동화 아까 했잖아요. 휴머노이드는 손이 문제라고. 손이 아직도 멀었거든요. 지금 현재 아까 그 세 손가락 가지고 현대차가 지금 당장에 어떻게 냐면 28년부터 이동하는 거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옮기고 하는 거 요 이송하는 것만 투입해요. 30년부터 조립에 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 손가락 가지고는 조립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또 새로운 걸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아까 테슬라의 자유도 22 정도 돼야 조립에 투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현대차의 미래는 지금 자동차에서도 그렇고 이 로봇에서도 그렇고 보스턴 다이너스를 포함해서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재는 리드하고 있죠. 그러니까 잘할 수 있으니까 현재는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자만하지 말고 이거에 대한 대중국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회까지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아까 GPG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국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 중국 생각하고 중국은 그냥 싸고 품질 나쁘고 뭐 엉터리고 중국은 지금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 최강입니다. 이제 제품도 옛날 이 T셀이나 아까 자전 제품도 와 이게 이제는 뭐 삼성이나 다를 게 없어요. 삼성이 나온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차별화를 시켜야 돼요. 이게 가만히 있었다가는 그놈 똑같으니까 빨리 나온 것 같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하여튼 이게 그 중국이 이게 근데 우리가 중국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길목 기술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TSMC가 호국신산이라는 말을 하듯이 이 기술이 길목 기술이 아까 초전력 반도체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하고 중국이 다 필요한 걸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국에도 중국에도 배제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걸 핵심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협력을 약한 나라에서 강한 나라로 바뀌는 게 아까 했지만 우리가 본태적으로 협력을 못한 나라가 아니라 패스팔로에다 보니까 굳이 협력할 필요가 없었고 빨리 가는 게 중요한데 빨리 가면 되는데 굳이 협력하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했는데 이 퍼스트보로 가려면 이제 협력해야 됩니다. 혼자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협력이 약한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드는 건 패스트팔로 시대의 타성을 회피해야 되고 이 글로벌로 협력을 해야 되는 게 나오는 거고 이거가 잘 돼야 아까 얘기한 AI 대전환도 협력해야 되는 거고 지정학적인 문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협력하는 게 중요하고 목적 중심 패러다임 혁명도 대응하는 요소가 되겠죠. 근데 이번에 CES 보시면 뭐 기조연설 전시 뭐 전부 다 혼자서 하는 법은 없습니다. 전부 다 여러 회사가 다 함께 나와갖고 적과의 동침도 하고요. 그냥 다 협력이에요, 전부 다. 제일 많이 협력의 왕이 젠슨 왕이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얘는. 작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가 안 불러다니는 데 없을 정도로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CES를 이제 보실 때 이런 걸 가지고 글로벌 협력을 하는 플랫폼이 한국에 앉아갖고 글로벌 협력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CES 나가서
가서 우리 제품도 보여주고 또 우린 누구하고 협력해야 되는가도 가서 찾아보고 하는 그 장소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발 CS 한국에서 하자는 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희 그 제대로 이해하고 미국에 진출해서 우리가 CS를 제대로 플랫폼을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